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던 프론트엔드 시작하기를 진행하고 있는 유경수입니다. 오늘은 2주차예요. 2주차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이번 주에는 리액트 개발 환경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훅과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실습을 하고 끝낼 거예요. 저 리액트 개발 환경 만들어 보기는 조금 원론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차에도 리액트에 대한 문법을 배우는 것보다 리액트가 개발하는 데 앞서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기반 지식을 배우는데 대다수의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진행해보죠. 일단은 구조를 짚고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 구조, 그 실행 구조를 만들기 전에 약간 실행되는 순서 같은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초적인 거는 동일합니다. index.js 그 HTML을 사용하는 건 동일하고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죠. index.js까지도 동일한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조금 특이한 문법이 있습니다. main scene이라는 거 사용하고 이것도 HTML처럼 생겼네요. 그리고 이걸 돌아가 봤더니 main scene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div도 있어요. 조금 특이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은 여기에 나와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서 여기다 안에 집어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될 거다라는 거를 조금 눈대중으로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같은 거를 다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흐름상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이거를 지금 저희는 다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어차피 다 문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index.html이 필요하고 거기서 index.js를 불러오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들도 미리 로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로드가 되고 나면 저 리액트 돔 렌더를 실행을 해서 여기다가 메인 씬을 채울 건데 메인 씬의 내용이 이거다 라는 거 조금 특이하게 생기긴 했죠. 그리고 여기서 실행되고 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목표겠죠. 리액트를 실행했을 때 여기 보시면 바디가 있고 div가 있고 여기 div 안에다가 다시 p 태그가 들어가 있는 거를 요까지가 있는 그 메인 씬의 내용들 여기다 집어넣는 거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내용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죠. 지금 이 클라이언트는 그 크롬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서버는 저희가 사용했던 라이브 서버 각각 사용하시는 분들의 직접 컴퓨터에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그 파일을 놀려주게 되는 그 서버를 이야기하는 건데 크롬에서 특정 URL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파일이 제가 슉 지나갔네요. 파일에 보시면 뭐 로컬 호스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index.html을 달라라는 URL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럼 서버에서 그걸 받은 다음에 index.html을 클라이언트 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부터 리액트 실행이 되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게 불러오고 나서 이 파일을 불러오는데 이 파일 불러오기 전에 이 파일을 불러와서 이게 실행이 되고 여기다 집어넣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완성된 화면이 서버에서 완성을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와서 크롬에 도착하고 나서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이게 조각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여태까지 프론트엔드와 조금 다른 점입니다. URL을 요청을 하면 내용을 채워서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었던 것인데 이제는 이쪽에 그 재료만 갖다 주고 여기서 직접 뚝딱뚝딱 만들게 되는 거죠. 가구를 주문했을 때 가구의 완성품이 오는 게 아니라 이케아처럼 주문을 하고 나면은 그 재료와 설명서만 오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뚝딱뚝딱 만들어서 본인이 배치하는 그런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의 부하가 늘겠지만 서버는 한 일이 줄겠죠. 파일을 갖고 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이런 거를 그 서버에서 만들어주는 거를 서버 사이드 렌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서버 사이드 렌더를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쪽에 넘겨줘서 거기서 수행을 하게 된다. 이거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법이 조금 특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특이사항이 좀 있어요.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클라이언트에서 불러와서 이 레이트를 실행해서 하는 건데, 이 파일 하나만 보더라도 임포트 익스포트 하는 이 모듈하는 문법 이것도 알겠는데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실행하면 실패합니다. 왜냐면은 저 임포트와 익스포트 문법은 그 모듈 안에서만 사용하라는 에러가 날 거거든요. 이것도 실행이 안 되고요.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저 리턴하고 div를 리턴하는 것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반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문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 에러 펑션 같은 것도 사실 브라우저에 지금은 지원을 합니다만은 뭐 낮은 버전의 브라우저에서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보편적이지 못한 언어들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런 최신 언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내용들을 좀 그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존성 주입에 대한 것도 좀 해결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이 바벨과 웹팩이라는 겁니다. 바벨은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언어를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도록 변환해줘요. 번역해준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트랜스파일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의 너무 최신 문법이 딴 데서도 사용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한 보편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그런 거를 바벨이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임포트 같은 게 모듈 안에서만 사용돼야 돼서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거를 해소해 줍니다. 웹팩이라는 친구가요. 이거는 흩어진 파일들을 모아서 하나의 JS 파일로 변환해 줘요. 이런 거를 번들링이라고 하거든요. 흩어져 있는 파일들을 하나로 합쳐 줍니다. 이거의 실행 예를 곧 보게 될 거예요. 바벨을 실행하는 거는 저 바벨 홈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한 명령어 하나로 몇 가지 뭐 에러 펑션이나 뭐 그런 것들을 직접 바꿔주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벨과 웹팩을 사용하게 될 건데, 바벨과 웹팩은 그냥 다운로드 받은다고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Node.js에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Node.js라는 것도 지난 주차에 설명을 해드렸죠. 자바스크립트의 그 런타임이라는 거. 그래서 Node.js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그냥 뭔가 OS 환경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패키지 매니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npm이라는 거. 그리고 그 npm에서 설치를 해서 바벨과 웹팩을 설치를 하고 모든 세팅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까지 구성을 해야 개발 환경 세팅이 완성되게 됩니다. 개발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가 있는 것이 전부 다 프론트엔드만의 개발 환경입니다. 서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프론트엔드에만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들이 지금 HTML, index.js, app.jsx 저 세 파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까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 밖에도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그 실제로 리액트가 배치될 HTML은 public이라는 폴더에 넣어둘 거고요. 그리고 실제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사용되게 되는 JS 파일과 JSX 파일은 src 폴더에 둘 거예요. 그리고 JSX는 컴포넌트니까요. 컴포넌트라는 폴더에 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벨 rc 그리고 웹팩 config.js. 바벨 rc는 그 트랜스파일 하기 전에 필요한 출발어에 언어 팩들을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약간 그 구글 번역기에 출발어가 한국어고 도착어가 영어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잖아요. 바벨이 도착할 땐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모든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일 뿐이에요. 근데 출발하는 언어가 한글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고 중국어일 수도 있고 스페인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고 다운받아 놔야 그걸 봤을 때 그 친구가 알아서 감지를 하고 그거를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웹팩에서도 번들링 할 때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당연히 뭐 그 노드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해줘야 되고, 그 밖에 패키지 제이슨이 하는 일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직접 진행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직접 진행해 보시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켜보시고 나중에 실습을 하실 때에만
제가 만든 거를 클론 받으셔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발 환경 세팅에 이 명령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직접 한번 해볼 테니 한번 영상으로 한번 지켜봐 주세요. 지금 안타깝게도 파일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게 저의 아픈 이야기의 흔적입니다, 사실. 왜냐면 제가 방금 전까지 영상을 열심히 찍었는데 날아갔어요. 11분까지 온 지금 열심히 썼으나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6시인데 제가 시작한 건 4시였답니다. 6시도 아니고 6시 반이네요. 저는 4시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2테이크를 넘게 찍고 있네요. 참 보람찬 일입니다. 하하, 그렇네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몇 가지 폴더와 파일들을 미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쯤 되니까 이것도 명령어를 어느 정도 외우게 되네요. 퍼블릭이란 폴더가 필요하고요. src란 폴더가 필요하고요. src 안에 컴포넌트라는 폴더도 필요합니다. 네,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나서 퍼블릭이라는 폴더 안에는 index.html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src에는 index.js, src의 컴포넌트 안에는 app.jsx 이런 게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babel rc 파일이 필요하고요. webpack config.js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기본적인 파일 구조들이에요. 필요한 것들. 근데 하나가 빠졌죠. npm 관련된 package.json이 빠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개발 환경 세팅의 첫 번째 npm. 여기서는 npm init을 해줘야 됩니다. npm init을 하면 package.json의 초기화를 해준다 라고 써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npm init 해주게 되면 몇 가지 물어봅니다. 패키지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버전, 디스크립션, 엔트리 포인트는 저희는 src의 index.js니까 이렇게 써주고, 테스트 커맨드, 레파지토리, 키워드, 작성자, 라이센스 이런 것들 물어보게 돼요. 그냥 이런 건 정말 부차적인 거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패키지.js는 놀랍게도 프로젝트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 조금 특이한 사항이죠. 이름과 버전, 디스크립션, 뭐 메인 파일, 어서, 뭐 라이센스까지 전부 다 여기서 관리를 한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가 가장 주로 하는 일은 아무래도 그 패키지를 관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npm으로 인스톨을 해봅니다. 처음으로 인스톨 해보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이고요. 저는 지금 4번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4번째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하. 해보시죠. npm react dom. 저희는 이제 리액트와 리액트 돔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리액트와 리액트 돔을 인스톨 해줄 거예요. 리액트의 필수 요소들이죠. 이렇게 하고 나니 dependencies에 리액트와 리액트 돔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node modules라는 게 생성이 돼요.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리액트와 리액트 돔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가 이렇게 잔뜩 설치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따 또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에 대한 것도 추가가 돼야 됩니다. 바벨도 아까 그 언어팩 같은 것들을 미리 설정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뭐 언어팩이라고 부르진 않고 여기서 프리셋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중심적인 것들, 그리고 ES6의 문법을 변환할, 그리고 리액트 문법을 변환할 친구까지 인스톨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자동으로 설치가 끝났어요. 조금 설치가 느리니까 이 안으로 설치해 봅시다. 그리고 바벨을 그 웹팩에서 바벨을 불러올 것, 그리고 웹팩에서
웹팩에서 HTML을 불러오는 부분, 그리고 경로를 불러오는 친구, 웹팩을 여기서 실행하는 거, 그리고 웹팩의 데브 서버, 라이브 서버를 대체할 것까지. 여기서는 제가 까먹었네요. 애드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봅니다. 저 npm이라는 거는 똑같이 그냥 yan이라는 거는 그냥 npm 글로벌로 yan이라고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조금 빌드나 몇 가지 활동에 있어서 npm보다 빠르다고 해가지고 저는 가끔 사용하곤 합니다. package.json보다요. 여기서 해주시면 여기도 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필요한 내용들이 다 여기 저장이 됐네요. 그래서 yan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했던 거는 yan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가 싫어서 yan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나면은 이제 웹팩 관련된 설정까지 전부 다 설치가 됐어요. 구문 변환을 위한 바벨 설정도 설치가 됐고 리액트까지 설치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세팅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번 봐보죠. 처음 세팅은 바벨이에요. 바벨에서 어떤 그 언어들을 사용하게 될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프리셋들을 사용하겠다라고 미리 선언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바벨의 프리셋 env, 그냥 ES6를 그냥 해줄 친구 하나랑 프리셋 리액트를 사용할 거예요. 리액트 문법을 저희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바벨에다가는 이런 걸 해줘라 라는 거를 미리 써놓고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서도 볼 수 있는 가장 긴 코드입니다. 오늘 과제, 오늘 수업 전체에 있어서 가장 긴 코드예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쳐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패스예요. 저희는 이번에서는 require라는 문법을 쓸 거예요. import from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물도 동일합니다. 이 from해서 import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와 똑같이 require.js 문법을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웹팩 플러그인이라는 이름으로요, require를 사용할 거고, HTML 웹팩 플러그인을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모듈 단위로 익스포트를 합니다. 저희는 이런 걸 내보낼 건데 웹팩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쓸 거는 엔트리입니다. src index.js. 이건 무엇이냐? 리액트가 실행되는 그 첫 파일, 기준점 파일이에요. 여기서 엔트리 썼던 거 패키지에서 사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뭐 이게 메인인 건데, init 할 때 물어볼 거예요. 엔트리 파일이 무엇이냐? 이건데 얘가 무엇이냐? 앞으로 그 코드를 되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 파일이 실행이 돼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컴포넌트들을 불러오고 리액트들을 불러오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실행의 첫 실행문을 포함하는 파일이 저 index.html 파일이 될 것이다. 중심이 되는 파일이 저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친구를 중심으로 모으게 됩니다.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직접 볼 겁니다. 그래서 파일 폴더도 가져오는데 이거는 dir name, 저희는 build라는 폴더로 파일 네임은 main.js. 이건 또 무엇이느냐? 번들링된 파일의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저장할 것인지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그 번들링을 하게 되면 이제 빌드라는 폴더에 모이게 될 거고요. 얘네들이 다 합쳐져서 main.js라는 이름의 파일에 담기게 될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곧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데브 서버라는 게 필요해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그걸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라이브 서버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웹팩 데브 서버를 사용할 거라서 웹팩 개발 서버의 설정이에요. 몇 가지 해줄 건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해요. 실제 사용하시는 거 보면은 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모듈을 추가해 줍니다. 이 모듈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벨은 문법을 바꿔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법을 바꿔주는 거를 하기 전에 그 웹팩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는 일이 그 파일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건데, 하나로 모으려면 아무래도 그 모으기 전에 뭔가 문법적인 문제가 있을 요지를 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웹팩이 다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그 바벨에게 수주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외주를 해주면 바벨이 미리 일을 해주고 결과물만 웹팩에게 돌려줘요. 그러면 바벨이 돌려준 내용을 합쳐서 웹팩이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써줘야 돼요. 모듈은 쓰고 룰즈를 추가해줍니다. 이 룰즈에는 테스트 주석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달러가 추가되고 이런 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JS, JSX 점이 아니라 컴마네요. 여기 제가 쌍따옴을 안 붙였군요. 네, 이렇게 해줍니다. 얘도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서는 룰즈가 첫 번째 내용이 추가가 될 건데, 그 첫 번째 내용에 테스트 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이 테스트라는 게 뭐냐? 이거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연관될, 이거 지금부터 할 바벨이 연관될 파일들은 이게 두 개가 다라는 얘기예요. JS와 JSX 파일에만 연관을 하겠다. 그리고 그 연관 폴더로 노드 모듈즈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로 가져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더를 바벨 로더를 사용할 것이다. 이 바벨 로더라는 게 저희 아까 npm 설치할 때 있었죠. 바벨을 이용해서 불러올 건데, 그 바벨이 중간에 가져오면서 그러면 다 번역을 해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 번역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 중간에 끼게 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가져왔었던 웹팩 플러그인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템플릿 리졸브 dir name public index.html, 이거 경로가 익숙하죠? 그리고 파일 네임은 index.html이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이 폴더에 있는 저 파일에다가 HTML을 불러와서 저희가 번들링한 파일을 추가하도록 여기다 추가해 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index.html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실행해 보면 알아요. 저희가 이것까지도 실행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거가 여기까지가 했으니 이게 가장 긴 파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index.html과 JSON, JSX를 채워줘야 돼요. 그죠? 이거는 사실 오래 안 걸립니다. 뭐 지금까지도 오래 안 걸렸습니다만은, 이건 느낌표 하면 완성이 되고요. First React 앱, 이건 VS 코드의 기본 앱입니다. 느낌표하고 탭 누르시면 완성이 돼요. First React 앱. 근데 제가 지금 그 타자가 굉장히 빠르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타자가 빠른 게 아니고요. 저는 인텔리센스를 아주 적극 활용하는 중입니다. 한자라도 덜 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해 보시면 그냥 그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치면 그 MEWBation 말고도 여기서도 보시면 뭐 제가 아까 칠 때 뭐 require라고 치면 require 하면 여기 이렇게 완성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탭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해 줍니다. 어느 정도 치고 나면은 자동으로 완성을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코딩하는 속도가 빨리 늘 수도 있어요. 속도가 는다는 게 이해가 는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걸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빨리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디가 끝나고 나면 앱을 추가해 줍니다. 방금 그것도 그 에밋 문법이에요. div 하고 샵 앱 하면은 샵이 id잖아요. 그리고 뒤에다 셀렉터로 써주면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줍니다. 이 index.html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index.js가 돼야 되겠죠. import 그 렌더 해주는 부분. 그래서 리액트도 만들어주고요. 리액트 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앱이라는 친구도 불러와 줄 거예요. 그리고 리액트 돔으로 렌더를 실행합니다. 어떤 걸 하느냐? 앱을 추가해 주는데 앱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에다가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타자가 느린 게 별로 아니라고 했는데 타자가 빠르기도 하네요. 나란남 참 하하. 한번 보죠. 여기까지가 지금 인덱스가 됐고, 인덱스 말고 이제 JSX로 가서 실제 그 앱을 구성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div를 내보낼 거예요. Hello your first React app 이라고 해주고 내보내줍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해주면 리액트 첫 앱을 만들어 준 게 끝이 나게 돼요. 이 앱으로 내보내주는 거. 이마저도 조금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그 리액트 코드 스니펫이란 게 있을 거예요. 개발자 그 도구 중에 여기에 익스텐션이 있으실 거거든요. 이거가 아마 제가 이름이 지금 헷갈리는데 그 제가 상세한 그거는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ES6, ES7 React Redux 아마 이걸 거예요. 그 스니펫 코드들이 다 그것들이 다 미리 저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쓰고 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되게 빠르죠.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우면 편합니다. 컨트롤 S가 그 개발 저장하는 거라는 걸 알듯이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 저처럼 고생하셔서 영타가 늘지 마시고 이런 걸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스마트한 개발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여기까지가 하고 나면은 코드는 일단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에도 추가를 해줘야 돼요. 패키지.json에 가시면 두 가지를 저희는 추가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빌드와 스타트를 추가할 것이다 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는 먼저 빌드를 추가해 봅시다. 빌드는 웹팩이 알죠? 바벨이 아니고 프로덕션. 그쵸. 이렇게 결국 영타가 드러나는 부분은 못하죠. 나란 놈 참. 이렇게 빌드를 해주고 나서 저장을 하고 나면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말고 npm으로 해보죠. npm run build. 이게 무슨 일이냐? 프로젝트를 구성하다 보면은 스크립트를 반복해서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웹팩이라는 거 저기 모드 프로덕션 쓰는 거 타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거 하루 종일 치고 있으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거죠. 더 길어질 요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 작업되는 스크립트들은 패키지.json을 미리 써두고 저런 식으로 스크립트에 추가를 해두면 npm run 스크립트 이름을 하면 자동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실행해 줍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빌드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말했던 번들링을 수행하는 걸 npm이 해주게 됩니다. 실행이 됐네요. 여기 보시면 결과물로 나온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뭐 필요한 파일들에 대한 뭐 내용이 스르륵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빌드된 게 뭐냐? index.html로 한번 봐보죠. 왼쪽이 그 퍼블릭에 있었던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index.html이고요. 여기는 지금 빌드된 index.html이에요. 일단 줄바꿈이 없죠. 줄바꿈도 1바이트나 된답니다, 여러분. 그걸 압축하려고 이렇게 해둔 거고요. 이거를 여기서 저는 세이브를 누르면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정렬해둔 걸 보시면 저 두 파일이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거든요.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딱 하나 다른 게 뭐냐? 이 10번째 줄입니다. 스크립트 src main.js. 이게 무엇이냐면
webpack.config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public index.html 여기에다가 이런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 건데, 이게 사실 하려고 했던 일이 이 아웃풋으로 만들어진 main.js를 여기다 넣어줘라 라는 명령어였던 셈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라이브 서버로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명령어를 보면 여기 잘 들어가고 있죠. Hello, your first React app이라고 잘 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리액트로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스텝인 거예요. 여기에 있던 게 여기로 잘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그걸 저희가 리액트로 하려고 했던 거죠. 드디어 빌드를 성공한 겁니다. 그 프론트에서 하려고 하는 결과물의 최종 결과물이 저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npm run build라고 하는 거에 실행됐을 때의 내용을 보시면 빌드 폴더에 번들링된 파일이 생성된다고 했고요. 완성된 리액트 프로젝트를 배포할 때 사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배포, 프로덕션 할 때 사용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최종 결과물일 뿐이란 이야기인 거죠. 그럼 개발할 때 매번 빌드를 해줘야 될까요? 빌드라는 거는 각각 필요한 파일들을 다 불러서 하나로 합쳐주는 건데 온점 하나 바꿨다고 매번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럼 개발하는 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start라는 스크립트로 리액트가 적용된 HTML을 위한 서버를 실행할 거예요. 관련 파일들이 변경될 때마다 브라우저에서도 자동으로 새로 고친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라이브 서버가 하는 일과 똑같죠? 지금 여기서 하는 라이브 서버가 하는 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패키지 제이슨으로 돌아가세요.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스타트 할 거고요. 여기서 웹팩 데브 서버 모드는 디벨롭먼트 끝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npm run도 안 쳐도 돼요. 스타트는 npm 스타트 해주시면 안 되시는 분들은 run 붙여보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까와 완전히 동일한 화면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거 조금 옮겨보죠. 아 그러네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네요. 역시 영상을 한번 실패했을 때 돼 있는 그 설정은 바꿀 필요가 없다. 여기 보시면 이제 app.jsx가 있죠. 여기다가 라이브 서버라면 여기 이 파일을 직접 바꿔줘야 됐었어요. 아니면 빌드를 새로 하든가요 매번.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JSX 파일을 바꿔볼까요? 벌써 바꾸기 시작하죠. 저장도 알아서 지가 하고 뭐 특수문자 하나 넣어보죠. 했더니 자동으로 저장하면서 여기 추가가 됐어요. 여기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번들링하고 자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일일이 빌드하실 게 아니라 개발 서버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한리로드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리액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첫 스텝이에요. 근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를 사용하실 때 빌드는 여러분들이 매번 번들링하면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 노드 모듈즈라는 거, 그걸 지나갈 뻔했네요. 지금 HTML 맞죠? 근데 그럼 메인의 JX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쵸, 이 말을 하려면 이걸 하고 넘어가야 되죠. 제가 큰 건 안 짚고 넘어갈 뻔했네요. main.js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봐보죠.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긴 내용.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냐면 이 노드 모듈즈 때문입니다. 패키지로 설치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사용하고 계시죠. 여기서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하고 엔트리 파일로 가봅시다. 이 친구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미 패키지 웹팩 컴피그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딱 들어왔을 때 벌써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리액트와 리액트 도움을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말이죠.
컨트롤 커맨드하고 눌러보시면 정의 부분을 갈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윈도우에서는 컨트롤일 거예요. 해보시면 벌써 또 여기서 임포트가 있죠.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이것만 벌써 지금 3000줄이 다 돼가네요. 결국 달성했습니다. 3000줄.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이미 실행이 되어 있어야, 이미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야 그거를 똑같이 실행할 수 있어요. 인덱스에서도. 근데 지금 임포트 하는 게 지금 2개나 있단 말이죠. 여기 또 가보면 여기서도 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안 나요. 이만큼 했는데 1000줄이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가면 10,000줄은 넘겠네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합니다. 이거 리액터 하나를 불러오는데도. 그 말인즉슨 얘네들이 사실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쵸? 이 많은 이것들을 만들기 위한 이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패키지 락에 가보시면 이 코어를 하나 가져오는데 필요한 리퀘어드가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작성되어 있어요. 근데 서로 뭐가 필요한지 적성하는 데만 지금 1000줄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작은 거 하나 실행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거워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 임포트 자리에 얘네들이 다 하나씩 미리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합쳐지고 이 앱도 불러와지고 해서 main.js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아까 있었던 만줄도 있었죠? 그 만줄도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그 미니파이드 되긴 해요. 미니파이드 된다는 게 변수명 같은 거를 길게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뭐 E, L, I, T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건 있습니다. 오류가 나지 않도록 겹치지 않게 저런 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그 몇 가지의 그런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쓴 게 들어가긴 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찾아보죠.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Hello your first step. 여기 이미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아마 여기 말고 없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앱이라는 이 document get element by id 앱이라는 것도 인덱스에 들어있는 거겠죠. 그것도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거 뭔가 순서대로 실행되게 아무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마 엔터 누르 뭐 저장하면, 그쵸, 이렇게 다 정리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거로 그냥 가만 냅두는 게 더 좋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내용들이 저기다 다 저장이 돼서 결국에 이런 화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파일 이 main.js라는 거는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크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저기다가 개발을 할 건데, 그 개발을 하기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저 app.jsx 파일은 여러분들이 리액트 다큐멘트를 한번 보셨다면 조금 어색함을 느끼실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안 써있던디, 클래스 뭐시기 써있던데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봐보죠.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보셨던 화면일 거예요. 클래스로 구성한 컴포넌트예요. 컴포넌트는 클래스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리액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클래스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여기서는 react.component라는 걸 상속받아서 렌더라는 거를 재정의 오버라이드해서 리턴으로 div를 내보내고 끝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클래스 이름인 앱이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클래스를 아시는 분들은 오버라이드 할 겁니다. react.component를 할 겁니다. 라는 거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 자바에서 여러 번 들었던 그것.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약간 어색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 클래스와 상속에 대해서 정말 깔짝 겉으로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건 안 쓸 거니까요. 저희는. 보시죠. 클래스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일단 클래스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사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말고 자바를 배우시던 분들은 클래스를 배울 때 맨날 나오는 얘기 있죠. 그 붕어빵 틀과 붕어빵 맨날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붕어빵 틀은 똑같이 생겼으나 그리고 그 붕어빵으로 찍혀 나오는 애들은 그냥 붕어빵일 뿐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거를 뭘 넣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는 짓은 똑같지만 들어가는 내용물을 다르게 해서 각각의 붕어빵 객체가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붕어빵 틀은 클래스고 만들어진 각각의 붕어빵들은 인스턴스, 객체다 라고 부른다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거가 클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능적인 공통적인 구현 방법과 구성품을 가지고 있는 코드 단위들을 클래스로 만들어 두고요. 그것들을 함수처럼 실행하고 나면 그 함수는 여기서 컨스트럭터 생성자라는 걸 실행하고 나면 이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를 실행하고 나면 자동으로 그 여기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객체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거를 인스턴스라고 해요. 그 인스턴스들은 저 클래스가 갖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게 됩니다. 다만 생성자에서 뭐 이름은 뭐다 라고 저 애니멀에서 정해준 것처럼 내 소는 뭐다, 내 붕어빵의 소는 뭐다 라고 저런 식으로 미리 정해주게 되면 각각 들어있는 내용은 다르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붕어빵이다, 애니멀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예는 아니라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에서 뭐 팩토리 같은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맞는 이야기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더 좋은 예시를 찾으시게 된다면 그때 한번 봐보시고, 아무튼 저희는 그거 기준으로 봐보죠.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성자, constructor라는 게 있고요. name이라는 파라미터를 받는 constructor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this라는 거는 이 객체를 양해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말이죠. 이 객체에다가 객체의 이름은 너가 넘겨준 파라미터야. 엘레펀트는 얘 이름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컨스트럭터는 자동으로 그 클래스 이름으로 실행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함수 이름이 파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예외 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애니멀 안에는 speak라는 함수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미 함수를 선언을 한 겁니다. speak라는 함수가 있고 그 speak라는 함수는 console log, make a noise, 누가 소리냄이라고 하고 끝내요. 그거는 여기서 지금 animal.speak 하면은 elephant make a noise, 이미 그 컨스트럭터에서 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찍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애니멀 말고 뭐 그냥 뭐 snake라고 한다면 new animal snake 하면 snake.speak 하면은 snake make a noise라고 바뀌겠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클래스를 생성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데에는 저런 식으로 실행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알고자 하는 거는 그 클래스의 내용보다 이 상속입니다. 상속을 한번 봐보시죠. 애니멀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애니멀의 그 모든 내용들을 상속받은 dog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dog에서는 똑같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컨스트럭터가 있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점, 1번 super, 안에서 super라는 걸 쓰고 있어요. 이 super라는 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애니멀의 컨스트럭터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dog라는 거는 애니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애니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습니다. 이때 애니멀은 부모 클래스, dog는 자식 클래스라고 해요. 애니멀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저 슈퍼라는 거는 애니멀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애니멀의 컨스트럭터 실행해서 똑같이 저 this는 name 하는 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this는 저 애니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이 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실행하면 이 슈퍼의 그냥 기능만 똑같이 할 뿐 저 this라는 건 얘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저 this의 정말 요망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냥 지금의 분노를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저걸 안 쓰게 되는 이 큰 이유가 되거든요. 저 this라는 걸 저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speak라는 게 여기 또 있어요. 아니 여기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으면서 왜 speak를 여기다 또 합니까? 좀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애니멀 쪽에서 상속을 받은 다음에 난 더 이상 부모님의 말을 따지 않겠어, 나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난 나만의 길을 할 것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똑같은 함수를 만드는데 내용을 바꿔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덮어 쓴다고 하고 오버라이드 한다고 합니다. 재정의 한다고 하죠. 그리고 결국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컨스트럭터에서 이름을 넘겨주고 나면은 이 이름이 저장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스피크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 얘는 메이커 노이즈가 아니라 bark 하고 끝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엘레펀트 메이커 노이즈라고 뜨던 게 얘는 미찌라고 하더니 D 스피커 하니까 미찌 barks라고 바뀝니다. 짖었대요. 걔니까 뭐 소리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짖었다 하고 끝내나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모가 갖고 있는 거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여기 만들어 주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이하죠? 이런 상속 같은 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OOP를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왜 굳이 한 번 더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 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내용들은 그게 가장 큽니다. 굳이 똑같은 일 한 번 하지 않는 거. 코드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거를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클래스 애니멀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는 컨스트럭터와 스피크가 있고요. 그 애니멀이라는 친구를 상속받은 더그에는 똑같이 아마 컨스트럭터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애니멀에 있는 컨스트럭터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컨스트럭터의 이름을 슈퍼라고 바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스피크도 사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도구에서 재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오버라이드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애니멀 다 스피크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도구 다 스피크를 해서 애니멀의 그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 사용하는 것처럼 얘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거. 그런 특이점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저희 코드에서 한번 돌아봐 보죠. 이거의 슬라이드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정판이에요. 개정판이라서 제 쪽에서 여기다 앱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못합니다. 여기서는 리액트 컴포넌트가 맞아요. 리액트 컴포넌트에서는 컨스트럭터, 렌더,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이런 식의 함수가 쭉 있어요. 근데 앱에서는 그거를 상속받아서요. 컨스트럭터를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렌더를 재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선가 이 앱을 리액트 컴포넌트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조건 렌더 함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렌더 함수 부분을 저희가 그냥 재정의해주면 그 컴포넌트에서 여기서 동일하게 해둔 거 말고 얘만의 뭔가 리턴을 만들게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상속은 바깥에서 얘를 쓰는 것처럼 똑같이 하되 얘만의 특성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렌더 안에서는 div를 내보내게 하겠죠. 몇 가지 그런 식으로 그런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함수들이 쭉 있게 됩니다. 그 친구들의 목록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나마도 더 있어서 그냥 몇 개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거를 하려다 보니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렌더라는 함수를 재정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말고 이런 컴포넌트 니드 마운트, 업데이트, 윌 마운트, 언마운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이 디스를 사용하는데 혼란을 일으켰던 그거에 대한 분노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스라는 게 방금 봤는데 지금 애니멀에 있는 거와 도구에 있는 디스가 다릅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설명하는데도 헷갈렸는데 이게 클래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난리가 나게 된다 이 말이죠. 몇 가지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연유, 몇 가지의 연유로 인해서 리액트에 있는 자습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클래스는 안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 그거를 바꾸려고 해. 조금 새로 하는 건 조금 추가를 하려고 해 하는 게 있어요. 이미 작성된 코드를 바꾸려고 하는 건 또 아니고요. 클래스를 제거할 계획도 없는데 그리고 대체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거랑 동일하게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 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새로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클래스로 배우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알고 있으면 그게 또 명확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클래스를 벗어나서 훅으로 짜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거기도 하고
최근에 이거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를 배우는 것도 뭐 해보시면 하겠지만 저는 훅으로는 또 어디서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 책 같은 데서도 잘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훅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서 함수형으로 바꿨다는 게 훅이라는 게 아니라요. 실제 훅은 이제 뒤에서부터 실습에서 다룰 내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랜더 함수 말고 뭐 컴포트, 디드, 마운트 같은 몇 가지 부분들을 훅으로 사용하면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훅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나 저 훅이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와 몇 가지 사실 훅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함수 링크도 같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연유 때문에 리액트 잡서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실습을 하고 마칠 겁니다. 실습을 하는 거는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코드의 내용이 이게 전부기 때문이죠. 이거를 쳐보고 실행해보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끝낼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일단 브라우저는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코드를 보여드리는 거는 뭐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개발 설정을 하는데 빨리 지나가서 조금 따라오기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셨다던가 그냥 귀찮아서 개발 설정까지는 좀 라는 걸 넘어뜨셨다면 이 기세 가보시면 제가 링크를 드릴 거니까 영상에 또 링크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이 링크에 이 마스터라는 브랜치에 가보시면 제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슬라이드까지 같이 해서 넣어놨으니까요. 이거를 클론을 받으셔서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왕이면은 제 거를 그냥 클론하고 날리시는 것보다 여기서 포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정에 직접 이 레파지토리가 똑같이 복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포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크를 누르시면 저는 이미 있어서 여기다가 옮길 어카운트를 정해주고 나면은 제 프로파일에 가서 레파지토리에 가보면 아마도 위에 있는데 제가 못 봤군요. React from Sketch란 이름으로 Forked from 이라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써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푸시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복사하기가 편할 것 같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크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하시고 나시면은 이 모든 실습의 결과물이 컴플리트 여기 카운터라는 브랜치에 있습니다. 카운터에 가보시면 정답들이 써 있으니까요. 혹시나 하다가 아예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저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 것처럼 안 하고 직접 지금부터 하실 분들, 지금 제가 한 거를 그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깃허브에 직접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일단 데브 서버를 끄고요. 이런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git ignore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를 먼저 git initialize 해주세요. git initialize 했습니다. 이런 벌써 문제가 뜨기 시작하죠? 노드 모듈즈 같은 거 맞습니다. 이런 거 다 해줘야 돼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git ignore에 가시면요, 왜 그런 이유가 뜬 것이냐, 여기 보시면 먼저 노드 모듈즈, 어차피 빌드하면 내용이 나올 거고요. 각각 npm 인스톨 하면은 각각의 컴퓨터에서도 다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노드 모듈즈는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git에서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까지 올려버리면 패키지.json의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에서 각각 이거를 필요하면 설치해라 라고 해둔 것 뿐이지, 이 다운로드 받은 거를 어디다 올려두자고 해두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배포에도 그렇습니다. 어딘가 서버에 올려가게 됐다면
패키지.json에 써놨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npm 인스톨만 하면 될 뿐인 거지 노드 모듈들을 같이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정말 파일도 많거든요 저기가. 그래서 제외시켜 줍니다. 이 git ignore 게 그 앞으로 커밋에서 관리하는 그것들을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빌드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빌드 결과물은 사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그것도 어차피 npm 빌드 하면 되니까요. 빌드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패키지 락 제이슨 이것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얀으로 방금 해보셨던 분들은 얀 락도 그렇고요. 왜냐면 저것들도 어차피 얀이나 npm으로 설치하고 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친구들은 보통은 필요가 없습니다. 잘. 자, 이것들을 하고 나서 git add 그리고 커밋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몇 가지 안 됐죠? 7파일밖에 안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바벨, 패키지.json 이런 것만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여기서도 이제 트리가 청소가 됐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올릴 필요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관리하지 않을 것들을 이런 것들은 git ignore에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도 있어요. git ignore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 그 레파스토리에 저장을 하신다면 꼭 저걸 해두셔야 그 쓸데없는 공간 차지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 한번 해보죠. 실제 여러분들의 코드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놀랍게도 좀 app.jsx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 오히려 좋아. 사이드바 없어도 돼. 이거 오히려 좋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만 이제 수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러올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추가해 줄 거예요. 조금 이렇게 늘리고 여기서는 유즈 이펙트, 유즈 스테이트를 할 거예요. 이런 거를 추가해 줄 거고요. 뭔가 함수죠. 아무튼 함수임. 아무튼 불러옴.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고 버튼을 내리면 숫자가 내려갈 거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숫자라는 게 어딘가 저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p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다가 카운트는 카운트. 여기 보이시나요? 0이라고 뜨는 거? 여기다 0이라고 쓴 적이 없는데 왜 0이라고 뜨지? 보시면 여기 0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씩 훑어봅시다. 유즈 스테이트를 왜 쓰냐? 프롭스가 뭐냐? 스테이트가 뭐냐? 유즈 스테이트가 뭐냐? 이게 훅인데? 뭐야 이게? 그렇잖아요. 말이 좀 건너뛴 게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에 대한 걸 막 스테이트가 뭐고 이런 거를 다 쉽게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이런 걸 하는 것보다 그냥 대충 어떻게 실행되고 있다라는 느낌만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해하고 쓰는 게 아니라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거는 초기 값이고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그 지난 주차에 배웠던 구조분해 할당 기억하시나요? 그 구조분해 할당이거든요. 이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은 몇 가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변수고요. 하나는 set 함수입니다. 이거는 여기다가는 이거는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이거 다 콘스트라고 했었죠? 컨스턴트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꾸려면 set 함수를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왜? 아무튼 그럼 이거를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추가를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그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 영상 0을 추가로 넣어서 초기화해주고 그거를 재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거 장고 쓰셨던 분들 보셨죠? 이거 템플릿 언어 같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 브라켓을 쓰고 여기다가 카운트라고 쓰면은 여기에 변수의 내용이 뿅 하고 생기게 됩니다. 놀랍게도 얘를 셀렉트 해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진짜 놀라움. 아무튼 놀라움. 그럼 이제 버튼이 추가 막 올라가고 그 숫자가 바뀌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죠. 저 여기에 타입에 버튼이 없는 거 정말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마 제가 써놨던 이 예제는 인크리즈라고 써뒀을 거예요. 인크리즈와 디크리즈 버튼을 줄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은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set count 플러스 1 온클릭이라는 이름이 좀 다르게 생겼고요. 벌써부터 그쵸? 뭐 온클릭 이것도 아니고 온클릭이라고 써요. 이렇게 벌써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중괄호로 써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실행문이 실행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수를 여기다 선언해놨어요. 온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실행문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가 원래 모든 이 리액트 JSX 문법인데 이건 JSX의 템플릿 문법인 건데 이거로 감싸진 부분은 모두가 실행문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치환이 되는 거거든요. 함수나 자바스크립트 요소로. 여기도 지금 무명 함수가 실행이 돼서 여기다 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온클릭을 실행했을 때 이 부분이 실행되라라고 해두는 건데 이거를 굳이 함수를 실행하는 부분을 안 해두는 이유는 저 set count라는 함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카운트를 바꾸고 싶으면 저거를 사용하라고. 그러면 저거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set count를 실행했을 때 지금 카운트의 숫자보다 1을 늘려서 저장해라. 그러면은 카운트가 바뀌게 되겠죠.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은 이제 얘가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에 실행되고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리액트의 마법 같은 부분이 얘를 바꿔치게 됩니다. 그걸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함수 실행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툭 하고 써버리게 되면 리액트가 와야 합니다. Too many re-renders. 너무 자주 그랬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무한 실행돼 버린 거예요. 이걸 클릭했을 때 여기에 있는 함수를 실행해라는데 이건 이미 함수가 아니죠. 함수의 실행 결과죠. 이게 그냥 렌더가 되자마자 그냥 무작정 실행돼가지고 이게 시작되고 나니까 얘도 렌더가 되는 바람에 이게 그냥 무한히 그냥 0부터 쭉 해서 막 이미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숫자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 거는 오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피니트 루프라는 그 이거를 막아주라는 식으로 뭔가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온클릭했을 때 이 함수를 실행해라. 그래서 여기 카운트가 된다는 거 보이시죠? 이 엘리먼트를 직접 찍어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은 HTML은 바뀌게 되면 여기서 깜빡한답니다. 깜빡하고 나서 표현이 된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저 주황 그 보라색으로 빛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누를 때마다 카운트가 바뀌면서 이 부분이 새로 렌더가 되는 거예요. P 전체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만 새로 렌더가 되고 있어요. 계속. 신기하죠? 이게 리액트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가 한 일을 지금 요거를 여기도 해주면 요렇게 해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여기서는 하나씩 깎을 겁니다. P가 새로 렌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P 태그가 새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P 태그가 새로 렌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1씩 더하게 주게 되고 누르면 떼게 될 거예요. 이 값은 이 카운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카운트를 바꿀 땐 set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지난번에 썼던 기초 수업에서 이거를 구현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됐었을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 p 태그를 직접 셀렉트 했었어야 될 거고요. 셀렉트한 내용을 가져다가 인덱스 그 이너의 텍스트를 바꿨어야 됐을 거고요. 근데 그 이너 텍스트에 들어가기 위한 변수를 뭔가 선언했어야 됐었을 거고요.
클릭할 때마다 매번 쟤를 찾아서 그거의 내용을 바꾼 다음에 뭐 바꿔 쳐주는 막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냥 함수가 두 개가 얘를 바꿔주는 함수가 하나 있을 뿐이고요. 여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여기 이렇게 카운트를 쭉 그냥 보여주기만 하게 돼요. 이거 정말 신기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화면,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력에 화면에 이런 식으로 변화지게 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게 지금은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장점인가?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 이제부터 확실히 어려워지는 예제들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액트의 저런 몇 가지 기능들을 하시고 나면 아주 놀라서 까무러치게 될 거예요. 왜냐? 지금 제가 실습을 하다가 뭐 하나 빠뜨린 걸 깨달았거든요. 이것도 써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유즈 이펙트, 콘솔 로그, 커런트 카운트는 이왕 하는 거 새로운 문법을 한번 써보죠. 커런트 카운트 그리고 배열의 카운트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 복습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방금 썼던 그 에러 펑션이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여기 지금 유즈 이펙트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인자로 함수를 넘겨주고 있고 두 번째 인자가 그 배열이에요. 근데 이게 하는 일을 지금 콘솔에 찍어볼게요. 벌써 이미 0이 찍혔죠? 두두두두두둑 하시면 이렇게 찍히는 게 보이시나요? 스텝마다 값이 바뀔 때마다 함수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저 함수 보면 얼추 감이 오시나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얘가 바뀔 때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출력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의 그 특이한 점은 값이 바뀌는 걸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으로 그 set count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바꾸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게 매번 바뀔 때마다 뭔가 일을 해야 된다면 원래는 여기다가 뭔가를 해줘야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카운트가 바뀌면 자동으로 이걸 실행해라 라고 해주는 이런 편리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변경되는 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아주 좋은 아주 장점이 리액트에서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변화의 그 단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변화하는 것들을 그 값만 바꿔주면 자동으로 UI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게 돼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리액트의 장점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피부로 와닿게 되는 가장 큰 이유 탑5 안에 들 거예요. 이런 게 실제 개발하시다 보면 어쨌든 이런 장점들을 사용해서 이제 조금 더 복합적인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걸 이용해서 계산기를 만들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먼저 스테이트와 프롭스를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계산기를 만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과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해서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다 카운트를 두시지 마시고요. 똑같이 여기다가 텍스트라는 걸 하나 주셔서 텍스트라는 걸 하나 두시고요. your input 하시고 텍스트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고 저거를 입력할 때마다 값을 바꾸는 걸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요. 저게 카운트 하는 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 예제 중에 하나거든요. 온체인지를 사용하는 거. 지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냥 제가 그 예제를 빨리 만들어 보느라 보여드린 거고, 저거에 대한 지금 하는 역할을 아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해보시면 굉장한 공부가 될 것이라고 아주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그 꼭 다시 한번 제가 링크 보내드리는 거 한 번씩 보시고, 특히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